예, 교육연구 들어가겠습니다. 과거에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연구라는 부분이 별로 주어지지 않는 부분이었었어요. 그냥 가르치기도 허덕허덕대고 바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요 근래는 어떤 학교 자체 내 어떤 연구 프로젝트 수행이라는 부분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 연구부라고 학교에 있는데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행정 업무 처리를 대행해주는 역할, 특정 부분을 맡아서 대행해주는 역할들을 주로 했었는데요. 이제는 학교 자체 내 연구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연구들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평가라는 부분이 연구의 이런 측정치하고도 관계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의 관심은 뭐냐? 독립변인, 어떤 요소를 조절을 하면 종속변인으로서의 학업 성취가 높아지겠냐 라는데 학교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죠. 이 중에서 독립변이라는 것들은 어떠한 요소, X를 바꿔주면 Y가 달라지는 관계, 이게 바로 독립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수업 방법을 바꾸면 수업 방법 A를 할 때의 성과 A와 성과 B를 비교해서 어느 수업 방법이 좋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전형적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죠. 여기서 수업 방법을 A로 할 거냐 B로 할 거냐는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꿔서 선택해서 결과를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독립변인이고요. 그 달라지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종속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립변인이 아닌 것들은 뭐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남자 선생님과 여자 선생님의 경우의 교육 성과를 내보는 거죠. 그랬을 때 A와 B를 내보는 거. 이런 것들은 남자, 여자냐는 독립변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성과가 같아서? 아니에요. 독립변이라는 거는 A를 하든지 B를 하든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남자 선생님을 하느냐 여자 선생님을 하느냐, 그러면 남자 선생님의 경우가 여자 선생님들보다 못하다, 그러면 남자 선생님들을 죄다 여자로 바꿔낼 수 있느냐?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남자 선생님들을 다 성전화를 시킵니까?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조절하지 못하는 것들은 독립변이 아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 수업 방법, 교육 과정 같은 경우도 선택할 수 있겠죠,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독립변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은 그냥 주어진 상황이지 인과관계의 대상이 아니다. 바꿀 수 있는 것들만이 인과관계상에서의 관계에서 결과를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것만이 독립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관관계 같은 경우는 변인들 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변인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남, 여로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구분에 불과하죠. 우편 번호가 높으면 좋은 지역이고 낮으면 안 좋은 지역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냥 단지 편의상의 분류일 뿐이죠. 이런 것들의 경우는 명명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상위 몇 프로, 서열, 순위, 이런 것들은 서열척도죠. 1등이 2등보다 점수를 더 높긴 할 거예요. 단 1점이라도 높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서열이라는 것들은 누가 더 크다, 작다, 누가 더 앞선다라는 것들은 판단할 수 있지만 얼마나 앞섰는지에 대한 점수가 몇 점 높다라는 얘기는 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서열척도라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1등 96점, 2등 40점, 3등 38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현저한 격차, 2배 이상의 격차가 나고 있지만 단지 순위로 보면 1등, 2등의 한 등 차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분류나 대소, 순위 정도를 나타내죠. 높다, 낮다 정도만 나타내는 겁니다. 반면 동간척도의 경우는 일정 간격의 칸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동간척도가 우리가 리커트 척도법에 의해서 5점 척도를 부여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동간척도인데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25문제 4점씩 해서 100점 만점 하는 거, 20문제 5점씩 해서 100점 만드는 거, 이런 것도 간격이 4점으로 동일한, 간격이 5점으로 동일한 동간척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대신 한계가 있죠. 무슨 한계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균을 내봤더니 이 4점 단위로 했는데 80.5점이다. 그럼 0.5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안에는 구분해서 집어넣을 자리가 없잖아요. 80점은 있지만 80.5는 없지 않습니까? 80점은 있지만 80.5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0.5 같은 것들이 이런 평균의 이런 미세한 차이라는 것들이 의미 없는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율이라는 것들, 내지는 사칙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물이라는 것들이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율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게 한계죠. 대신 그게 비율 척도에 해당되는 키다, 몸무게다 그러면 0.5cm, 평균 0.55가 높다. 그러면 키가 0.5cm가 크다라는 사실, 0점을 구분한 것들 자체가 의미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0점이라는 게 의미를 가져요. 0점, 키가 없다. 몸무게 0점, 0점, 몸무게가 없다. 그 다음에 0.5점, 평균 0.5점 차이다. 그 0.5점의 차이라는 것들이 의미가 높다, 낮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데 있어서 의미를 갖죠. 그래서 가장 완전한 척도가 이런 비율 척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도계 같은 경우에 눈금 같은 경우, 몸무게를 재는 킬로그램 단위, 이런 것들은 바로 비율 척도로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100점 만점에 80.5점에 0.5점이라는 점수는 이 안에 구분해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동간 척도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명 척도는 어떤 수치상의 의미가 없는 경우, 서열이라는 것은 단지 크기만 비교가 가능한 경우, 동간 척도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비율 척도는 그 세부적인 하나하나의 칸마저도 의미를 갖고 있는 완벽한 척도가 비율 척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걸 왜 구분을 할까요?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구분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서열 척도나 명명 척도는 쓸 수 있는 통계기법이 극히 제한돼 있어요. 왜? 평균 몇 등, 이건 의미가 없거든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의미를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통계기법 쓸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의미가 없는 것, 그런 것들은 쓸 수 있는 통계가 이런 것밖에 안 돼요. 반면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의미를 갖고 있는 동간 척도나 비율 척도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통계 기법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간 척도냐 비율 척도냐라는 것들이 의미를 갖는 거죠. 예를 들자면 리커트 척도법처럼 5점 척도를 하는 것들은 이 간격이 1점에서 5점 사이에 간격이 점수가 같다라고 보고 인간이 부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리커트 척도법을 썼을 때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의미를 갖고 있는 동간 척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통계 기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0과 1 분류, 동그라미 가위로 분류를 했다, 이런 것들은 리커트 척도법상의 동일한 간격을 갖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열 척도밖에 안 된다고요. 서열 척도밖에 안 되니까 그걸 통계치로 써버리면 그건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바로 동간 척도 이상을 써야지만이 통계 분석 결과가 의미가 있는 거고, 동간 척도 이하 서열 척도나 명명 척도가 되어버리면 통계 결과가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혼돈하는 경우가 전국 석차를 모의고사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반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반 그 애들 전국 석차 평균 석차가 몇 등인데 당신네 반 등수보다 우리가 1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반이 더 잘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전형적인 오류예요. 왜? 서열척도 전국 석차가 서열척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단지 1등 차이가 난다라는 것들을 평균을 낸다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수치인 거죠. 통계입법상 쓸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결과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험 점수 같은 경우가 100점 만점을 했을 때가 이런 동간척도지 않습니까? 반평균 0.5점이 높다. 반평균 0.5점이 낮다라는 것들은 의미를 갖는 거죠. 평균과 표준편차가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옆반 성적과 우리 반 성적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별 차이가 없이 그냥 결과만 높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동간척도 이상이 됐을 때 해야 되는 다양한 통계 입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선생님들 입장에서 무언가 수치를 낼 때는 적어도 그 척도는 동간척도 이상을 하셔야지 후속적인 분석이 용이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 연구에 있어서의 경우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있는 양적 연구는 실험실 실험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반 30명에서 몇 명을 뽑아요.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서 키가 큰 집단, 키가 작은 집단 간에 성적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그러면 뽑아가지고 키가 큰이 아니죠. 공부를 학생들을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요. 한 15명씩 뽑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강의법을 가르쳤다. 이 아이들의 경우는 토의법으로 가르쳤다. 그랬을 때 성적 차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것들을 통해서 토의법이 성적이 좋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검증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작위로 포폰을 잘 뽑아내면 그 결과는 우리 반뿐만 아니라 다른 반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연구를 하는 것들이 전형적인 양적 연구인데요.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과연 어느 방법이 수업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일까? 문헌을 고찰해요. 강의법은 어떻고 토의법은 어떻고 강의법 무슨 장점이 있고 토의법 무슨 장점이 있고. 근데 가설 설정을 하는 거죠. 참여를 강조하기 때문에 토의법을 쓰는 것들이 더 좋겠다 라는 가설 설정을 하고 연구 설계를 합니다. 무작위로 15명씩 뽑아서 한 그룹은 강의법으로 가르치고 한 그룹은 토의법으로 가르쳐서 동일한 시험을 봤을 때 누가 더 성적이 높으냐 해서 봤더니 토의법이 성적이 높더라. 그러면 가설 검증 결과는 토의법이 강의법보다 더 학업 성취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기반을 해서 우리 학교 1학년 전체를 토의법으로 가르칩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양적 연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반면 질적 연구의 경우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일반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주로 연구 범위 설정을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어떤 가정의 결손 가정의 학업 성적에 대해서 보겠다 그러면 결손 가정의 숫자라는 건 극소수지 않습니까? 상대적 적은 수이기 때문에 연구 범위를 결손 가정으로 보고 연구 대상을 결손 가정으로 보고 일반적인 가설을 수립하는 거죠. 결손 가정은 부모로서들의 가르침이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정교육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업 성적이 낮아질 수 있겠다. 그러면 그 결손 가정인 애들을 자료 수집을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를 분석을 해서 결론을 유도하는 겁니다. 결손 가정의 경우는 담임선생님이 조금 더 많은 집중이 필요하다와 같은 것들을 결론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질적 연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질적 연구라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사실상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학교에 대한 사례조사를 해달라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양적 연구는 주로 교육학과 교수님들이 관심을 갖고 하시는 부분이라면 질적 연구 부분은 학교의 교육청에서 교육감님들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학교에 현황 자료 조사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질적 연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례 연구나 문화기술 연구, 학교 문화에 대한 설문조사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다 연구부에 맡아서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전형적인 질적 연구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측정 방법에는 객관적인 측정을 하는 게 있죠. 질문지. 즉, 질문지를 쫙 여러 개를 나열을 하고 거기서 체크하도록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검사법이 있겠고요. 면접법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학교의 그 현장 연구에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학생들하고 면담을 하는 과정을 갖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면접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관찰법 같은 경우를 쓰실 수가 있겠고요. 투사법의 경우는 이렇게 종이에 뭐 나비 모양으로 된 잉크 얼룩 갖다 놓고 이걸 보고 연상되는 거를 얘기를 해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전형적인 투사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카드를 범죄에 따라 분류도록 하는 큐 분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따인 학생을 파악하는 방법이 소시오메트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내 짝꿍이었으면 싶은 아이를 지목을 하세요라고 해서 각 학생들마다 조사를 하는 것들이 전형적인 소시오메트리에 의해서 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간접 측정법의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리적 흔적이나 문서 기록, 단순 관찰을 하는 방법이에요. 물리적 흔적 같은 경우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그런 거겠죠. 학교 폭력을 통해서 애가 맞았다. 그러면 갑자기 쩔뚝거린다거나 아니면 뭐 멍든 자고 있다거나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물리적 측정 그 흔적에 의해서 그 학교 폭력 여부를 측정하는 측정 수단으로 쓰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교육 연구에 있어서 이런 양적 연구, 질적 연구가 있다라면 표본 추출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표본 추출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표본을 임의로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했어요. 그 옆에 사람을 놓고 잰 다음에 그거를 학교 전체로 일반화해버리면 그건 문제가 생기죠. 얘가 우연히 그랬을 수가 있는데 얘 옆에 있는 애 하나를 보고 전체를 일반화를 해버리면 과잉 일반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험을 하거나 이런 연구를 할 때는 대상 선정을 할 때 적절하게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을 그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는 이게 인원이 작다라면 당연히 그렇게 다 해야 돼요.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인원이 많게 되면 전수조사 자체가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현재 시점에 중국의 총 인구수를 재겠다 그러면 조사하는 사이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조사하는 사이에 돌아가실 분 돌아가시고. 그래서 전수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정 지역을 탁탁탁 집어서 숫자를 세고 그 인원수에 해당되는 것들을 국토에 곱해서 추계를 하게 되면 표본 조사를 하게 되면 인구를 어느 정도 맞춰낼 수가 있겠죠. 그게 더 합리적이지. 현 시점에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게 되면 전수조사 하는 사이에 죽을 사람 죽고 태어날 사람 새로 태어나서 아무 의미 없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표본을 추출할 때는 그냥 아무나 의도적으로 그냥 우연히 옆에 있는 사람 쟀다든가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왜곡될 수가 있죠. 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그 차이를 재는데 내가 우연히 옆에 있는 사람을 골랐더니 그 사람 고유의 그 성격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면 잘못된 대상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론을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확률적인 표본 추출 방법이에요. 단순 무선 표집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 때 그 전교생을 전체를 다 놓고 재는 게 아니라 거기서 30명을 추린다. 그랬을 때 난수를 1번부터 끝번까지 부여를 해놓고 난수를 발생시켜서 아무나 걸리는 대로 그 30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임의로 선택하지 않았고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들이 반영돼서 다양한 다수의 학생들이 뽑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연구 결과를
놓고 모든 학생들이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일반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단순 무선 표집이고요. 체계적이라는 것들은 일정 간격의 표준번호를 추출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번부터 600번까지 있는데 60명을 추출한다 그러면 10번, 20번, 30번, 40번에서 10번 단위에 있는 애들을 기계적으로 뽑는 거죠. 1번부터 600번까지 안에서요. 그러면 일정 간격 표본을 추출해서 순서 없이 그냥 배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무선 표집과 가까운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도 말하자면 그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수호법이 좋았는지 강의법이 좋았는지 토의법이 좋았는지를 연구 결과를 내게 되면 그 결과를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가 있겠죠. 유층 표집의 경우는 모집단을 하위선으로 나눠서 쓰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교생 안에 소아마비를 알았던 적이 있는 학생 수는 극소수이지 않습니까? 그런 극소수인데 이렇게 단순 무선 표집이나 체계적 표집을 해버리면 그 극소수 학생들이 아무도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소아마비가 아닌 학생, 소아마비인 학생을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뽑는 거죠. 내가 전체 인원의 10%를 뽑겠다 그러면 아닌 학생에서 10%를 뽑고 소아마비인 학생에서 10%를 뽑아서 그 표본을 가지고 하게 되면 소아마비를 알았던 경험이 있는 학생이 꼭 들어가 오긴 하겠죠. 그래야지 연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 쓰는 것들이 유층 표집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위점 내 불균일 표집을 하는 거죠. 군집 표집이라는 것들은 특정 집단을 골라 전원조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교생 600명을 할 수 없으니 1반부터 20반 중에 내가 4반하고 7반을 꼽아가지고 전원을 다 조사하겠다. 이게 전형적인 군집 표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원조사를 하는 거죠. 자, 이때 4반과 7반을 고르는 거는 임의로 골랐기 때문에 의도를 갖고 고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랬을 때도 나름 그 결론 낸 결과에 대해서 일반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단계적이라는 것들은 바로 이 유층 표집을 다단계로 나눠서 하는 표집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적 표집을 했을 때는 그 연구 결과가 일반화가 가능한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 강의법에 있어서의 학생들을 전교생 600명 중에 15명을 임의로 고르고 토의법을 15명을 임의로 고르면 그 결과는 전교생 전체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 강의법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토의법은 못하는 학생들만 골라서 집어넣게 되면 그 결과는 토의법과 강의법의 차이를 잰 게 아니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들 간의 성적 차이를 잰 거니까 왜곡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본이 그렇게 왜곡되지 않도록 제기 위해서는 확률적 표집이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비확률적 표집의 경우가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려운 경우인데요. 의도적 표집이라는 것들은 대표적인 사례를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학교 폭력을 한 학생들에 대해서 뭔가 의도적으로 골라서 연구를 하고 싶다. 대표 사례를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반에 학교 폭력을 했던 경험이 있는 애. 왜? 자기가 접근하기 편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대상을 고르는 것들은 결과죠. 그래서 그 학교 폭력을 발생한 학생의 경우에서 어떤 연구 결과가 있으면 그 연구 결과를 전체 학생으로 적용할 수는 없죠. 일반에서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학생만 그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할당 표집은 하위 집단을 구성해서 알맞은 수로 임의로 표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소아마비 학생이 몇 프로 정도 해당되는 걸 알 때는 우리가 소아마비 학생들을 넣을 수가 있지만 전체 인구 중에 소아마비 환자가 몇 명인지를 선생님이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임의로 그냥 할당을 하는 거죠. 그냥 소아마비 안 걸린 학생 100명, 소아마비 걸린 학생 50명. 임의로 그냥 할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수를 뽑아서 하게 되면 그거는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은 이렇게 층화해서 뽑을 수가 있고 표본을 추출하는 게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우연적 표집은 그냥 손쉬운 대상을 표집한 거예요. 내가 학생들의 공부 방법을 연구하고 싶은데 딱 보니까 옆에 이 학생이 있었어. 그러니까 편하잖아요. 너 와봐. 너 강의법. 그 옆에 학생 둘을 골라가지고 하나 골라가지고 너는 토익법 하고 그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손쉬운 대상 표집이고 인데 대신 이런 개별 특성이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연적 표집의 경우는 쓰이지 않는 방법이에요. 도무지 방법이 없다. 그 방법 외에는 없었다. 그런 경우에만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확률적 표집, 특히 단순 무선 표집이나 아니면 유층 표집 같은 경우가 학교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표집법들이 있고요. 이러한 표집법들을 가지고 실험 설계를 하게 되는데 실험 설계의 진실험과 준실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실험 결과를 일반적으로 다른 집단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진실험이고요.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가 없는, 일반화가 안 되는 경우가 바로 준실험 설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 기본적으로 준실험 설계에서 보면 처음에 점수를 재요. 진단평가를 한 거죠. 동일하게 진단평가를 하고 여기는 원래 통상 하는 대로 통제 집단은 강의법을 썼어요. 대신 여기 실험 집단의 경우는 토의법으로 바꿨어요. 수업 방법을 하나만 바꿨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잰 거예요. 일반 애들과 2반 애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재서 성적 비교를 한 거예요. 해서 보면 토익법이 낫다, 못 낫다라는 것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은 편하죠. 하지만 그게 1반과 2반의 고유의 속성인지 실험 설계의 효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반이 2반보다 성적이 좋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강의법으로 다 바꿔야 된다거나 하는 것들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경우죠. 그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전교생을 놓고 무작위로 30명씩 뽑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집단은 토익법을 쓰고 두 번째 집단은 원래대로 강의법을 쓰고, 즉 준실험 설계를 할 때는 1반, 2반을 내가 임의로 골랐는데 그게 아니라 전교생에서 30명씩을 무작위로 뽑은 거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다 비슷한 다양한 학생들의 숫자가 들어왔겠죠. 그렇게 놓고 나면 반 특성이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결국 차이가 나는 건 뭐만 차이가 납니까? 어떤 수업 방법을 썼느냐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결과를 놓고 토익법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토익법을 쓰는 것이 낫다라는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반, 2반으로 반을 골라서 했을 경우에는 그게 우리 학교 전반에 그런 영향을 미칠지 아닐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가 가능한 경우는 바로 이렇게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거, 바로 여기 무작위 추출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확률적 표집. 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반, 2반을 골랐다 그는 비확률적 표집이에요. 무슨 얘기냐? 준실험 설계는 비확률적 표집. 여기는 확률적 표집. 그 중에서도 특히 무작위 추출인 경우이고, 바로 표본 집단을 어떻게 골랐느냐가 바로 일반화된 결론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 점수를 2번 내는 경우에는 본 시험을 또 보니까 시험 봤던 효과에서 점수가 높아지는 효과가 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1반, 2반 데려다가 한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강의만 하고 한 아이들은 토익법으로 바꿔서 이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토익법으로 바꿨더니 성적이 좋더라. 이거를 비교하는 것이 바로 이질집단 사후검사. 왜? 검사를 2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봤던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에만 측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반 아이들이 비슷한지를 측정해 본 거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질집단 사후검사인데요. 이게 실험실 설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30명씩을 무작위로 뽑아놓고 하나는 강의법, 하나는 토익법을 써봤더니 어느 수업이 더 나으냐를 보는 거고 토익법이 낫더라? 라는 결과를 내서 그 결과를 학교 전반에 적용하는 것이 사후검사 통제집단 설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시험을 2번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만 치렀기 때문에 시험으로 인한 효과, 바로 내적 타당성의 검사 경험으로 인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효과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후검사 통제집단 설계를 쓸 수가 있죠. 자, 이것들을 다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집단을 4개를 만들어서 시험을 본 집단 중에 토익법, 강의법, 시험을 안 본 집단에서 토익법, 강의법을 다 바꿔보는 경우를 해서 할 수가 있죠. 하면 입체적인 것들은 되는데 대신 표본수가 벌써 이게 2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4집단 설계 같은 경우는 다양한 효과를 다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되 표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바로 사후검사 통제집단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죠. 자, 단일 집단 전후검사의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표본을 하나만 정해서 한 집단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계는 많아요. 하지만 학교 현장이 처한 상황에서는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자면 우리 반 아이들에 있어서 공부 방법을 3월에는 강의법을 써보고 4월에는 토익법을 썼다 이거예요. 강의법을 쓰다가 강의법의 성취 결과를 쟀어요. 3월 퀴즈 시험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토익법으로 바꿨어요. 토익법의 퀴즈 시험을 쟀어요. 그래서 이걸 비교하는 것들은 단일 집단 전후 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계는 우리 반에서 토익법이 좋았다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반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 적용할 수 없죠. 그 집단은 토익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 반 아이들에 있어서는 이게 적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것식의 방식이 바로 단일 집단 전후 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반에는 적용할 수 있지만 다른 반에서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험실 실험에 한계를 갖고 있어서 준실험 설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실험 설계는 일반화가 가능한 거죠. 우리 학교 전체로. 단일 집단 사후 실험의 경우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토익법을만 하고 성적을 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실험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무선 표집을 확률적 표본을 추출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통제가 가능한데요. 대표적인 그 실험의 효과로 실험의 그 결과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는 효과들이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으로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적 타당성이라는 것들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실험이 과연 일관성이 있느냐를 통제하는 거죠. 즉 이런 겁니다. 1반하고 2반을 골라서 시험을 하는 이질 통제 집단 전후 검사를 한다. 그러면 이게 과연 3반, 4반에도 맞겠냐에 대해서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계는 이런 바로 내적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그 내적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소 안에는 역사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데 이런 겁니다.
학생들에게 마시멜로를 집어먹은 학생과 마시멜로를 안 집어먹은 학생들이 과연 그 이후에 공부를 잘하느냐라는 걸 쟀다. 그러면 마시멜로 집어먹었던 시점과 공부 잘하는지를 재는 시점 간에는 추적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학생이 그 사이에 커요. 즉 마시멜로 이외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발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영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즉 이런 겁니다. 어린애를 재갖고 커서까지 계속 추적조사를 하는 관찰들은 어떠한 한계점들을 갖고 있냐면 그 아이들의 분류 성격처럼 그런 요소들에 따라서 학생들의 그 발달 수준을 측정하는 연구들은 성격 이외의 요소들로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격에 의한 효과인지 다른 요소에 의한 효과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발적인 사건들이 중간중간에 학생들에게 여러 우발적인 사건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그런 사건들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건 그겁니다. 어릴 때 생각과 커서 사람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추적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사람이 생각이 바뀌었어. 그런 것들은 크면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성숙에 따른 효과들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바로 사후검사 통제집단 설계 같은 경우는 처치를 하고 바로 측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성숙에 따른 효과를 제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검사 경험을 한 것 자체가. 즉 우리가 검사, 재검사에 의해서 신뢰도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검사, 재검사에 따라서 왜곡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봤던 시험을 또 보게 되면 이미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검사 경험에 의한 효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측정 도구에 의한 효과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또 재고했을 때는 1번에서 잴 때, 처음에 시작하기 이전에 잴 때와 이 이후에 잴 때가 다른 그 도구를 갖고 재면 도구 변화가 나타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처음 잴 때는 A형 시험 문제를 봤는데 두 번째 볼 때는 B형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A형 시험과 B형 시험의 시험지의 차이인지 아니면 수업 방법을 바꾼 거에 의한 효과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들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 회귀는 그런 거죠. 우연히 높았던 사람들의 경우는 점차 성적이 낮아질 거고요. 우연히 낮았던 사람들의 경우는 점차 정상화돼서 성적이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계적 회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그 실험의 일관성을 해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본을 추출할 때 여기 무작위 추출을 하는 이유는 바로 선발에 있어서 차별적인 선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도 탈락의 경우는 표본으로 뽑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실험을 하다가 중간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저 실험 참가 안 할래 하고 빠져버리면 그건 실험을 왜곡시키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학생 자체를 골랐는데 그게 그 사람의 오랜 기간에 걸친 결과를 추적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상호작용 효과가 있게 됩니다. 즉, 이 내적 타당성이 결여가 됐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결론 낸 사실이 진실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자체의 결과를 믿을 수가 없게 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게 바로 내적 타당성이고요. 외적 타당성은 이렇게 무작위 추출을 해서 했을 때 과연 이게 일반적인 그걸로 적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죠. 예를 들어서 전교생에서 30명씩을 뽑아서 두 집단을 했으면 우리 학교에다가 일반에서 적용하는 건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게 과연 전교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의 학생들을 다 대상으로까지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들의 한계를 갖게 되는데요. 바로 사전검사 실시와 실험 처치 간의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
선발과 실험 처치에 관한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 실험 참여에 따른 효과들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얘를 실험 대상으로서 측정을 따로 안 했으면 얘가 관심 대상이 아니니까 열심히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얘가 실험 대상으로 선발이 됐어. 그러니까 선발이 됐으니까 열심히 해야지라는 효과 때문에 실험 참여에 따라서 더 높은 점수가 나오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실험 참여에 따른 효과이고요. 중다 처치에 의한 간섭 효과라는 것들은 한 사람에 대한 실험이 그 해당 요소 말고 다양한 요소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특히 기간이 긴 경우. 그런 경우에는 여러 실험 처치가 영향이 미치는 결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성을 갖췄을 때는 실험 결과는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외적 타당성이 결여가 됐을 때는 그거를 해당 집단에는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이외에 여타 집단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에는 한계를 갖게 되는 게 바로 외적 타당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적 실험을 할 때는 이런 타당도를 내적 타당도를 통해서 실험의 일관성을 획득을 하고, 즉 내적 타당도를 갖췄다면 동일한 실험을 또다시 실험을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확률을 높이는 게 바로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거고요. 외적 타당도를 높인 다음은 실험 결과를 여타 학생들에게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겠느냐를 영향을 주는 효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양적 연구는 주로 교수님들이 관심사항이고 논문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선생님들한테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 질적 연구의 경우는 학교 교육청에서 내려온 연구를 받아가지고 선생님들이 직접 수행해야 될 확률이 꽤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조사 외에는 학교에다 연구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학교에다가 연구 결과를 제출하는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주로 어떤 형태의 연구를 요청하게 되냐면 바로 사례 연구나 문화기술 연구나 현장 연구 같은 연구들을 많이 요청을 해요. 질적인 연구를 하게 되면 어떤 타당성 확보를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 사례가 그랬다라는 걸 가지고 전체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렇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구에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데요. 대신 이런 사례 연구나 문화기술 연구, 현장 연구 같은 경우는 어떤 초기에 필요한 연구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 이러한 질적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이 제인 구달의 침팬치 연구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가슴에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제인 구달이 침팬치를 연구하러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거의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침팬치하고 같이 생활을 합니다. 참여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존에 우리가 생물학적 지식을 통해서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원리를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 인간은 말을 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동물은 대화가 없다. 대화를 할 수가 없다. 인간은 도구를 활용을 하는데 동물들은 도구를 활용하지 않는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데 동물은 교육을 통해서 학습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인간과 말, 도구, 교육이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기준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인 구달이 침팬지를 연구하러 가서 정말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팬지들이 제인 구달을 자기를 해칠 일이 없는, 그냥 마치 옆에 있는 나무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행동들을 경계를 하지 않고 해요. 그래서 봤더니 재밌는 사실이 침팬지들이 어느 날 보니까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거를 긁어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개미굴에다 쑤셔 넣어가지고, 그러면 개미들이 공격자가 있는 줄 알고 여기 달라붙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그걸 개미를 잡아먹어요. 침팬지가 도구를 활용할 줄 아네? 뿐만 아니라 그 도구를 만드는 방법을 그 젊은 그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가 가르쳐 줍니다. 나무를 꺾어 가지고 껍데기를 벗기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굴을 쑤셔 가지고 하는 것들을 보고 애가 따라서 할 때까지 기다려요. 결국 침팬지는 교육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가르치는 교육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인데 나뭇가지를 꺾어서 낚시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개미를 잡아먹는 도구로 활용한다? 말고도 돌을 이용해서 딱딱한 과일 껍질을 깬다? 이런 것들은 도구를 이용한다는 사실들이 나타난 거죠. 침팬지가 도구를 활용을 하네? 교육이 없을 거라고 봤는데 엄마가 애들을 놓고 낚시 만들 나뭇가지를 꺾어서 여기 껍데기 벗기는 방법을 가르치고 돌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네? 교육이 이루어지네? 이로 인해서 동물과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진 거죠. 그럼 말은 못하지? 봤더니 침팬지들이 말을 하면서 행동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 만나서 반갑다라는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에 인간처럼 자유스러운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지만 우아와하는 그 소리를 내면서 하는 것들이 패턴이 있더라는 거죠. 아, 저게 이런 언어구나 라는 그런 그 언어가 있다는 사실들을 밝혀냅니다. 침팬지를 오랜 기간 동안 문화기술 연구를 통해서 참여 관찰을 해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몰랐냐? 잠시만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왔을 때는 경계를 해서 침팬지들이 이런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침팬지들이 그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행동을 드러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바뀐 겁니다. 아, 말을 한다, 도구를 사용한다, 교육을 한다라는 사실이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구나. 단지 인간처럼 정교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인간처럼 정교한 도구를 구사하지 못하고 인간처럼 정교한 교육을 시키지 못할 뿐 침팬지도 교육을 인간의 특질들을 다 가지고 있구나. 단지 수준 차이가 날 뿐이지. 그래서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뭐냐? 왜 침팬지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처럼 우두머리가 되지 못했냐? 영장이 되지 못했냐? 라는 것들을 조사를 한 거죠. 나타난 사실은 의외로 단순한 결과입니다. 침팬지는 50마리 내외가 모여요. 하지만 인간은 200여 명 이상이 모이는 효과를 갖습니다. 즉 개별로는 약하지만 200명씩 모일 수 있는 인간이 50마리의 침팬지를 사냥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던 거죠. 결국 모일 수 있었던 거였고, 그래서 침팬지와 인간이 무슨 차이가 있냐를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는 뭐였냐? 인간은 공감 능력이 있더라. 무슨 얘기냐? 인간은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요. 침팬지는 달을 가르치면 손가락을 봅니다. 그래서 그 공감 능력의 차이다라는 사실들을 밝혀냈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문화기술 연구를 통해서 참여 관찰을 했더니 밝혀질 수 있는 사실이었죠. 실험실 실험으로는 밝혀낼 수가 없는 사실이었던 거죠. 왜? 실험실 속에 침팬지는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요. 결국 문화기술 연구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과거의 잘못된 지식들을 우리가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실험실 실험으로 할 수 없는 연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다 요구하는 것들은 바로 사례 연구죠.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 그러면 학교 폭력이 발생된 그 학생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내용들을, 요인들을 조사하는 연구를 하는 게 사례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참여 관찰의 경우는 뭐 이런 식입니다. 선생님이 마치 학생으로 재입학을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똑같이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살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참여 관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심층 면접을 하는 게 문화기술 연구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현장 연구의 경우는 학교 현장에서 접근하는 문제점들이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한계가 있지만 3월에 수업을 강의법으로 했을 때, 사업을 토의법 했을 때 과연 어느 수업이 더 적절하냐라는 것들을 따져보는 연구.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장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현장 연구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점차 이러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현장 연구 결과 같은 경우는 수치로 요약돼서 나타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다루는 것들이 그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방식인 통계예요. 자, 통계를 사용하는 이유만을 말씀을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반 성적이 옆반보다 좋았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확신을 갖고 설득을 하시겠어요? 우리 반 애들이 공부 열심히 했어요 라는 얘기를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교장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반이 다른 반보다 평균이 1.5점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반이 다른 반보다 평균이 높기 때문에 우리 반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교장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1.5점이면 그게 그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통계 분석을 해봤더니 1.5점이 높을 확률은 0.0005% 이내입니다. 따라서 이 1.5점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이고, 그래서 1.5점이 높다는 얘기는 우리 반 아이들이 정말 유의적인 의미 있는 교육 성과를 낸 거예요 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확신을 갖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때 주장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쉬었다가 이 평가 통계부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아마 논술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들어보시고요. 대신 통계 결과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그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학교에다가 무언가를 주장을 할 때 의미를 갖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주장하거나 우기는 선생님이 아닌 합리성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그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